지난주 화요일 오전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 두 분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이셨고 손에는 고급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저기요, 통장에서 300만 원만 찾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현재 잔액이 87만 원이십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방을 꼭 쥐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럼 전부 다 찾을게요. 87만 원을 받아드신 어르신은 그 돈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옆 창구에서는 또 다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더 나이가 많아 보이셨어요. 80은 되신 것 같았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낡은 가방을 메고 계셨죠. 오늘은 얼마를 넣으실까요? 직원이 밝게 물었습니다. 이번 달도 15만 원이요. 작지만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머 어르신, 벌써 6년째시네요. 통장 잔고가 1200만 원이 넘으셨어요. 호, 그래요? 다행이네. 손주 대학 들어가면 조금 보태주려고요. 두 번째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은행을 나가셨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그날 그 두 분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의 양복과 가방은 비싸 보였지만 표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의 옷은 수수했지만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통장 속 그 숫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60대가 넘으면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검사를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권할 때 통장 잔고가 떠올라서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친구들이 우리 제주도나 다녀올까? 라고 할 때 돈이 아까워서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라고 핑계 대신 적 없으신가요? 조카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을 때 축의금 봉투에 얼마를 넣을까 한참을 고민하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이 순간들입니다. 이 순간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통장 속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괜찮아, 내게 이 정도는 있어라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노후가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여쭤보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뉴스에서 노후 자금 10억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겁부터 나거나 반대로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아예 생각을 접어버리십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까요? 막연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답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금 없는 부자의 비극입니다. 나는 집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이 4억은 하니까 재개발 들어오면 5억은 받을 거야. 아파트 한 채는 있잖아. 맞습니다. 집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큰 재산이죠. 통계를 보면 60대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 69살이십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세로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집입니다. 나는 4억 5천짜리 집이 있으니까 노후는 걱정 없어. 김 씨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저축 좀 해놔라고 조언해도 뭐하러, 집이 있는데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 씨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집을 팔아서라도.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국 김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돈 좀. 그 순간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손을 벌리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돈을 보내줬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엔 상처가 남았습니다. 4억 5천짜리 집이 있는데 고작 500만 원 때문에 자식한테 손을 벌렸어. 지금도 김 씨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금 없는 부자의 비극입니다. 집값이 5억이든 10억이든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수술비 600만 원입니다 라고 할 때 제 집이 4억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일러가 한겨울에 고장나서 교체 비용 100만 원입니다 라고 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내밀 수 있습니까?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희 씨 72세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도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늘 2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셨어요. 집은 집이고 현금은 현금이야. 따로 관리해야 해. 이게 박 씨의 원칙이었습니다. 작년에 박 씨의 남편분이 갑자기 입원하셨습니다. 3개월간 병원비와 간병비로 1,500만 원이 들었어요. 하지만 박 씨는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조용히 병원비를 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자기 생활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손을 벌리겠어요. 내 돈으로 해결했어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김철수 씨는 4억 5천만 원의 집이 있었지만 500만 원 때문에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3억 원의 집에 살지만 1,500만 원을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현금 보유액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재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고 없이 아픕니다. 암, 뇌졸중, 심장병. 이런 큰 병이 오면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만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 환경 개선 비용입니다. 오래된 집은 곳곳이 고장납니다. 배관, 보일러, 화장실, 방수. 한꺼번에 고치려면 수백만 원은 기본입니다. 셋째,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자녀의 급한 사정, 손주 교육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아직 괜찮아, 나는 준비되어 있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안도감이야말로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반대로 통장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커피값도 부담스러운데. 이런 걱정이 잠을 설치게 만들고 스트레스는 다시 건강을 해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막연하게 대답하십니다. 글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10억? 아니, 그 정도까지야. 정확한 답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통계청과 여러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신다면 한 달에 2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살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유로운 생활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적정 생활비입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식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이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외식은 한 달에 두세 번, 여행은 1년에 한 번, 취미 생활은 최소한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앞으로 20년을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니까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라면 어떨까요? 한 달에 250만 원, 1년에 3천만 원, 20년이면 6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6억이라니.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바로 이 반응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준비는 더 늦어지고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억 원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할 총액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6억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연금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수만 씨, 68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퇴직하면서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눴어요. 4천만 원은 예금에 넣어놓자. 비상금이야. 4천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자. 수익을 내보자.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주식도 오르고 배당금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4천만 원이 2,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바로 그때 정 씨의 아내분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용이 1,500만 원 필요했어요. 주식을 팔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컸습니다. 다행히 예금에 넣어둔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500만 원을 꺼내서 수술비를 냈어요. 그때 현금을 좀 남겨뒀던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전부 주식에 넣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정 씨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반드시 두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안전자산. 예금,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곳에 넣어두는 돈입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둘째, 수익자산. 주식, 펀드, 부동산처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 있는 곳에 넣는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60대라면 7대 3 정도. 안전자산 70%, 수익자산 30%. 70대라면 8대 2. 안전자산 80%, 수익자산 20%.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를 감당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이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70대의 주식이 폭락하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 즉 안전자산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연금,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2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아십니까? 개인 기준으로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70만 원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낸 분들도 대부분 100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다고 해도 합쳐봤자 평균 140만 원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 250만 원을 기억하시나요? 연금 140만 원을 빼면 매달 110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1,320만 원, 10년이면 1억 3,2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계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명숙 씨, 69살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25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셨어요. 은퇴하면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축은 하지 않으셨어요.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으로 다 쓰셨죠.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82만 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25년을 냈는데 82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손님, 가입 기간과 납입액을 계산하면 그게 맞습니다. 이 씨는 그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게 다야? 지금 이 씨는 82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 아침마다 근처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십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버십니다.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저축해둘 걸. 연금만 믿었던 게 후회돼요. 이 씨의 한숨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혼자 사시는 분 기준 한 달에 약 35만 원입니다. 부부 합쳐서 55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 아닙니다. 연금, 예적금, 부동산 등 재산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 정액 기준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조금 많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예금이 좀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못 받습니다. 실제로 나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두 연금을 다 받는다 해도 국민연금 70만 원 더하기 기초연금 35만 원 합쳐서 105만 원입니다. 혼자 사는 분의 최소 생활비 150만 원에도 모자랍니다. 부부라면 더 심각합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 더하기 기초연금 55만 원 합쳐서 195만 원입니다. 필요한 250만 원에 55만 원이 부족합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답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을 위한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그거 집 빼앗기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가 평생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집은 그대로 살고 돈은 계속 받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적으면 남은 돈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둘째,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으면 남은 돈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자녀가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부부가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 달에 약 90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1년이면 1,0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800만 원입니다. 만약 70세에 가입해서 90세까지 20년을 사신다면 총 2억 1,600만 원을 받습니다. 집값은 3억이었죠. 받은 돈이 2억 1,600만 원이니까 8,4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100세까지 사신다면 30년 동안 3억 2,400만 원을 받습니다. 집값보다 2,400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이 경우 자녀가 2,400만 원을 갚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연금이 끊기나요? 이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먼저 가셔도 부인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매달 90만 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부인이 먼저 가셔도 남편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매달 90만 원을 받습니다. 한 푼도 안 줄어듭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동수 씨 부부 73세와 70세 이야기입니다.
최 씨 부부는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분 합쳐서 130만 원 받으셨어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나가면 남는 게 없었죠. 이렇게 살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고민하시다가 주택연금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아이들한테 집이라도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씩 받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 130만 원 더하기 주택연금 110만 원 합쳐서 240만 원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 씨 부인의 말입니다. 예전엔 장 보러 가도 가격부터 봤어요. 이거 사면 얼마 남나 계산하면서요. 근데 지금은 먹고 싶은 거 사요.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여행도 가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주택연금 무조건 좋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연금이 적합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집을 상속할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 집을 물려받아도 팔아서 자기 집 사는데 보탭니다. 그럴 거면 부모가 살아서 편하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째,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국민연금밖에 없다면 주택연금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은 경우입니다. 지방이나 외곽 지역처럼 집값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빨리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경우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면 기다렸다가 팔아서 이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노후 자금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1억 원 이상 있고 연금도 넉넉하다면 구치주택연금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유리하거든요. 주택연금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이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6억 원 아파트를 팔고 3억 원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3억 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예금에 넣으면 연 이자로 월 75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은주 씨 70세입니다. 정 씨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남았어요. 처음엔 집이 작아져서 서운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오히려 편해요. 정 씨의 말입니다. 관리비도 줄고 청소할 곳도 적고 무엇보다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전엔 돈 쓸 때마다 불안했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다운사이징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값 차액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비가 확 줄어듭니다. 작은 집은 관리비도 적고 재산세도 적게 냅니다. 셋째, 생활이 편해집니다. 큰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공과금도 많이 나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내 통장엔 지금 그만큼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5천만 원, 1억 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후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준비가 늦어서 불안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삶의 후반전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 작은 저축 습관입니다. 무슨 저축이야? 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원씩만 모아도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1,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고작 1,4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80세에 갑자기 병원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존엄을 지키는 돈입니다.
월 10만 원이 부담스러우시면 5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나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구나. 이 안도감이 정말 큽니다. 천안에 사시는 김순애 씨, 68살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5세부터 매달 15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부터 했어요. 그게 김 씨의 원칙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 540만 원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요. 김 씨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료,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자동 결제. 매달 10만 원 넘게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가입해 놓고 까먹고 계속 결제되는 경우도 많고요. 핸드폰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입할 때 직원이 정해준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구서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가 서비스 요금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금제만 바꿔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절약됩니다. 보험도 꼭 점검하세요. 암보험을 3개씩 들어놓은 분도 계십니다. 중복 보장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면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만 정리해도 매달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그 돈을 그대로 저축으로 옮기세요. 세 번째 실천 방법, 작은 수입원 만들기입니다. 지금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70대, 80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수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이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생활을 지탱해주는 숨통과도 같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배철호 씨, 74세 이야기입니다. 배 씨는 동네 시니어 클럽을 통해 공공시설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하지만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일 나가는 날엔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요. 사람 만나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실 때 참 행복해요. 배 씨의 얼굴엔 활력이 돌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모집하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 공원 청소, 도서관 안내, 지하철 질서 캠페인, 복지시설 보조 등 체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월 30만 원 내외, 사회서비스형은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입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만 일하니 체력 부담도 적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5천만 원, 1억 원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마음의 안정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통장에 3천만 원만 있어도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이 정도면 큰일 생겨도 버틸 수 있어 하고 안심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불안해하십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걸로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밤에 잠을 설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비 우선형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싶어. 이런 분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의료비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원주에 사시는 한미숙 씨, 72세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가 암투병 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각인되셨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한 씨는 퇴직금 전부를 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자녀 결혼 지원도 최소한으로 하셨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도 아끼셨습니다. 대신 통장에 7천만 원을 확보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는 주저없이 받으십니다. 이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언제 아파도 괜찮아요. 한 씨에게는 이 7천만 원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지원형입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큰 도움은 못 줘도 급할 때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어야 해. 이런 분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합니다. 손주 교육비, 자녀 주택 비용, 급한 일 생겼을 때 도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생각하십니다. 포항에 사시는 윤석진 씨, 70세가 이 유형입니다. 윤 씨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애를 둘 낳았고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입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죠. 윤 씨는 통장에 9천만 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큰 손주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비를 좀 도와줄 생각이고 작은 아들이 결혼하면 전세 자금을 보탤 생각입니다. 내가 편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것보다는 낫죠. 세 번째는 여가 중시형입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어.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여행,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 생활비 외에 여가비를 별도로 책정합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다. 창원에 사시는 조인수 씨, 71세입니다. 조 씨는 젊었을 때 사업하느라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통장에 6천만 원을 확보해 두시고 매년 200만 원씩은 여행비로 쓰십니다. 작년엔 일본 갔다 왔고 올해는 베트남 갈 거예요. 친구들이랑요. 이게 제 낙이에요. 조 씨에게는 이 여행이 곧 삶의 활력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같은 60대, 70대라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필요한 금액과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으십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자유로운 삶입니까? 그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금액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입니다. 누군가 1억은 있어야 해라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선입니다. 그 금액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만의 노후 설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내가 잘 준비하고 있었네 하고 안도하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셨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막연함보다 아, 나는 이 정도면 되는구나라는 명확함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첫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통장에 얼마가 있고 연금은 얼마이며 집은 얼마짜리인가?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내게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얼마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셋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실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방향을 알고 걷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그냥 산다면 10년 후에도 똑같이 불안할 것입니다.
나이만 더 들고 선택지만 더 줄어든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편안합니다. 막연히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단이 내일의 큰 안정이 됩니다. 저는 은행에서 만난 두 분의 어르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87만 원을 받아들고 한숨 쉬시던 첫 번째 어르신, 1200만 원 통장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던 두 번째 어르신.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는 것, 작은 일자리라도 알아보는 것,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40%가 넘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OECD 가입국 38개 나라 중에서 당당히 1위입니다. 그것도 2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 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파트 경비실의 할아버지, 식당에서 설거지하시는 할머니, 새벽 골목에서 폐지를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이분들은 왜 일을 하고 계실까요? 건강을 위해서? 심심해서?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현실 하나를 직시해 보려 합니다. 바로 노인 빈곤, 그 중에서도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니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인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모습일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노인들은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숫자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50%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중위소득 50%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방세 내고 밥 먹고 전기세 내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일본이 20%, 미국이 23% 정도인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연금은 어떨까요?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분들의 평균 수령액은 한 달에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이것도 받는 사람들 기준입니다.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도 많습니다. 특히 70대 후반,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 이미 일을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서 연금 자체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초연금은 또 어떻습니까?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한 달에 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빈곤선이 100만 원이라고 했죠? 딱 그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운이 좋아서 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 서울에 사시는 70대 노인분의 한 달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월세나 관리비가 40만 원, 식비가 30만 원,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가 15만 원, 병원비와 약값이 20만 원, 교통비와 기타 비용이 10만 원. 이렇게만 해도 115만 원입니다. 여기에 옷을 사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손주 용돈을 주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일을 하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70이 넘어서도 3명 중 1명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셔서가 아닙니다. 안 하면 굶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무엇일까요?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환경 미화, 식당 보조, 음식 배달, 전단지 돌리기, 폐지 수집. 대부분 육체 노동이고 저임금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젊은 사람도 이 돈으로 살기 힘든데 병원비가 더 많이 드는 노인이 어떻게 살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나라 노인들만 유독 이렇게 가난할까요? 이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 구조의 문제일까요? 이제부터 그 뿌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입니다.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일하시던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시작했고 1995년대까지만 해도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노후를 준비했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자식이 봉양해주겠지. 실제로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모시는 게 효도였고 그게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3대가 함께 사는 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둘째, 부족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1988년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1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고 자영업자나 농어민은 1995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80세 어르신이라면 1988년에 이미 63이었습니다. 연금에 가입할 나이가 이미 지나버린 겁니다. 70대 어르신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입은 했어도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최소 20년은 가입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0년, 15년 정도만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받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자녀 교육과 결혼 지원으로 고갈된 노후 자금입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대학 등록금, 학원비, 과외비, 거기다 결혼 자금까지 보태줍니다. 전세금, 결혼 비용, 심지어 집까지 마련해주는 부모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70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중소기업에 다니시면서 아껴 모은 돈이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그 돈으로 노후를 살려고 했는데 자녀 둘이 결혼하면서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육아비도 보태주다 보니 10년 만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면서 한 달에 150만 원 받아 생활하십니다. 넷째, 부동산이나 사업 실패의 여파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많은 분들이 투자에 나섰습니다.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거나 상가를 샀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을 믿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이후 부동산 침체기를 거치면서 집값이 떨어졌고 빚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치킨집, 카페, 편의점 같은 가게를 차렸다가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퇴직금 몇 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고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용직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68세 이모 씨는 3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너무 심했고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2년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았고 투자한 돈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한 달에 130만 원을 법니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일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순 노무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 주차 관리, 식당 보조, 배달, 폐지 수집,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저임금입니다. 아파트 경비를 예로 들어볼까요? 하루 12시간 격일제로 일합니다. 한 달에 15일 정도 근무하는데 월급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게 고정 수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수입이 없습니다. 식당 보조는 어떨까요? 주로 설거지나 청소를 합니다.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70세가 넘으면 이것조차 하기 힘듭니다. 폐지 수집은 더 열악합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읍니다. 리어카에 가득 실어서 고물상에 가면 한 번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받습니다. 한 달 내내 매일 나가도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날씨가 나쁘면 일을 못 나가고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누구나 크고 작은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허리 디스크. 이런 병을 안고 육체 노동을 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쉬면 수입이 끊기니까 아파도 참고 일합니다. 그러다 더 큰 병이 생기면 결국 일을 그만둬야 하고 그러면 수입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일용직이나 시간제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언제든 해고될 수 있고 일감이 줄어들면 수입도 줄어듭니다. 특히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잘리는 게 시니어 노동자입니다. 나이 차별도 심각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뽑힌다 해도 가장 힘들고 가장 월급이 적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니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부터 실제 이야기 3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이고 세부 사항은 약간 각색했지만 모두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73세 김 씨의 하루입니다. 김 씨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십니다. 오후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합니다. 15시간 근무입니다. 경비실에는 간이 침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제대로 못 잡니다. 밤에도 택배가 오고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러 오고 CCTV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월급은 160만 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200만 원입니다. 방 한 칸짜리 월세가 50만 원, 관리비가 10만 원, 식비가 40만 원, 병원비가 30만 원, 나머지 생활비가 20만 원. 이렇게 쓰면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남는데 이걸 모아서 나중에 큰 병에 걸렸을 때 쓰려고 합니다. 김 씨는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1시간에 한 번씩은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무릎도 좋지 않아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이 일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죠. 김 씨의 말입니다. 김 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으로 수원에 삽니다.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만납니다. 아들들도 사는 게 빠듯해서 부모를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김 씨는 아들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힘든 내색을 안 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어쩌다 감기라도 걸리면 2주일은 고생합니다.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68세 이 씨의 한 달입니다. 이 씨는 작은 한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합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했다가 다시 오후 5시에 나와서 밤 9시에 들어옵니다. 하루 8시간 일합니다. 주휴일 없이 한 달에 28일 정도 나갑니다.
월급은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150만 원입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편 국민연금 유족연금으로 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이 190만 원입니다. 이 씨는 반지하 월세방에 삽니다. 월세가 45만 원, 관리비가 8만 원, 식비가 35만 원, 병원비가 40만 원, 그 외 생활비가 20만 원. 합치면 148만 원입니다. 42만 원이 남는데 이것도 모으지 못합니다. 가끔 손주들 용돈 주고 친구 경조사비 내고 옷이나 신발 사면 금방 없어집니다. 이 씨는 무릎 관절염이 심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 무릎이 퉁퉁 붓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는데 수술비가 몇백만 원이라 엄두가 안 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100만 원은 넘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갱신을 하는데 작년에 4만 원 올랐습니다. 올해도 오르면 어떡하지? 더 싼 집을 구해야 하나? 하지만 더 싼 집은 더 열악합니다. 습기가 차고 햇볕도 안 들어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데 살기는 너무 힘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76세 박 씨의 현실입니다. 박 씨는 폐지를 줍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돕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을 돌면서 팍스와 종이를 모읍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리어카가 가득 찹니다. 그걸 끌고 고물상까지 30분을 걸어갑니다. 고물상에서 무게를 재면 하루에 평균 40kg 정도 나옵니다. 킬로그램당 300원에서 400원 정도 받으니까 하루에 12,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법니다. 한 달에 25일 나가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도 없고 기초연금만 30만 원 받습니다. 폐지 수집으로 40만 원을 더하면 한 달 수입이 70만 원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1,000원짜리 컵라면이나 빵으로 때웁니다. 고시원에 사는데 월세가 35만 원입니다. 방 크기가 4제곱미터,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입니다. 박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자주 빼먹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하고 그게 귀찮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걸 알면서도 일을 계속합니다. 안 하면 굶기 때문입니다. 박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산에 사는데 연락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전에 사업 실패로 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그 뒤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날입니다. 며칠 전 감기에 걸렸을 때 3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수입이 없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쓰러지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생각만 듭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첫째, 모두 일을 하지만 빈곤합니다. 둘째, 건강이 나쁜데도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넷째,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래도 가난한 시니어의 현실입니다. 이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밝지 않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노숙자가 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인 여러분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의 잘못일까요?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것, 무리한 투자를 한 것,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한 것, 이런 건 분명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와 사각지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여기에 재산이 포함됩니다. 집이 있으면 그 집의 가격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중 일부를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집을 팔지 않는 이상 현금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있지만 돈은 없는 하우스 푸어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어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소득도 봅니다.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모셔야지 왜 국가가 돌봐주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도 살기 빠듯합니다. 2020년대 청년들은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늦어지고 집값은 비쌉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은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지웁니다. 그 사이에서 노인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방치됩니다.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70대 노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시가가 4억 원입니다. 종이상으로는 4억 원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그 집을 팔지 않는 이상 현금이 없습니다. 월세를 주자니 집이 낡아서 세입자가 없고 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이런 노인은 복지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도 깎이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 수는 없습니다. 집을 팔면 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 한 채에 붙들고 빈곤하게 살아갑니다. 의료비 부담도 큽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MRI 한번 찍으면 10만 원, 수술하면 100만 원 이상 듭니다. 약값도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갑니다. 노인들은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파도 참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비도 문제입니다. 전월세가 계속 오릅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월세가 오르면 더 열악한 집으로 이사 가야 합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주거 환경이 나빠지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정책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의 대부분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받는 공익 활동입니다. 공원 청소, 급식 보조, 교통 안내 같은 일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용돈도 안 됩니다. 기초연금을 올리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문제가 걸립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 기초연금을 월 50만 원으로 올리려면 1년에 60조 원이 넘게 듭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납세자인 젊은 세대가 반발합니다. 왜 우리가 세금을 더 내서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냐는 겁니다. 결국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노인은 복지가 부족하다고 불만이고 젊은 세대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불만입니다.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손을 놓고 있고 그 사이에서 가난한 노인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가족으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5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10년, 20년 후가 달라집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세요. 가능하면 20년 이상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영업자도 꼭 가입하세요. 둘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적금을 들거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20년 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빚을 줄이세요. 은퇴할 때 빚이 있으면 노후가 힘듭니다. 대출이 있다면 50대, 60대 초반에 갚아야 합니다. 새로운 빚은 절대 만들지 마세요. 넷째,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하지 마세요. 자녀 교육이나 결혼 자금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스스로 살 길을 찾지만 여러분은 돈이 없으면 굶습니다. 다섯째, 건강을 관리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이 의료비입니다. 지금부터 운동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은퇴 후 일자리를 미리 생각해 보세요. 65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70대까지는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하는 일이 아닌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차원에서는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빚은 없는지 물어보세요. 불편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모님이 무리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말리세요.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리거나 주식에 몰빵하거나 지인 보증을 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부모님을 설득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도록 도와드리세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부모님 부양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세요. 누가 얼마나 책임질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갈등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세요. 사회 차원에서는 시니어 친화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원 청소나 교통 정리가 아니라 시니어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멘토링, 교육 같은 분야에서 시니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기업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60세에 정년 퇴직하면 그 후 15년, 20년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능력이 있는 시니어는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료 급식,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같은 것들입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책 차원에서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월 30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재원은 부유층 증세나 복지 예산 재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부모가 가난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습니다. 하우스 푸어 노인을 위한 제도도 필요합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가 보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노인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강화하거나 만성질환 약제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모두 돈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노인 빈곤을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범죄가 늘고 자살이 늘고 가족 갈등이 심해집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작은 실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거든 무시하지 마세요. 따뜻한 눈빛 하나, 인사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해보세요. 그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한때는 여러분처럼 당당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주 연락하세요. 돈을 많이 들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부모님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이 가난보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빈곤과 이래도 가난한 시니어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고 많은 노인이 70이 넘어서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대부분 저임금 단순 노무직이라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런 상황이 된 데는 개인적 이유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가 더 큽니다. 부족한 연금, 복지 사각지대, 하우스 푸어 문제, 높은 의료비와 주거비가 모두 원인입니다. 셋째, 해결하려면 개인, 가족, 사회, 정책 모든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50대 이상이라면 오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걸로 노후를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노인 빈곤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고 10년 후, 20년 후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힘들고 무거운 주제였지만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준비 50부터 시작하는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금을 준비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건강을 지키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